편견이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단순한 동그라미와 막대기로 이루어진 문자 하나가 위급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직접 겪었습니다. 웃음거리로 여겼던 문자가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순간을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우카입니다. 일본 항공에서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겪은 놀라운 경험담입니다. 한 문자가 어떻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준 특별한 여행 이야기죠. 모든 것은 독일 베를린으로 향하던 그 밤에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2시 퍼스트 클래스 객실에서 승객들이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기내 잡지를 정리하던 중 우연히 한 페이지를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차세대 디지털 문자 기준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죠.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글이라니요? 동그라미와 막대기를 조합한 단순한 문자 말인가요? 동료 사토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피식 웃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 독일어까지 구사하는 국제선 승무원으로서 세계 각국의 문자를 접해봤지만 한글만큼 단순해 보이는 문자는 없었거든요. 기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황당했어요. 한글의 음성학적 체계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컴퓨터 처리에 유리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결국 학술적인 과장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기사를 다 읽고 나니 마음 한편에 작은 의문이 남았어요. 정말로 그저 단순한 문자일까요? 왜 세계적인 학술지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을까요? 저는 잡지를 덮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객실은 여전히 고요했고 승객들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들려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언어학을 전공했던 대학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교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자는 그 민족의 문화와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한글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모릅니다.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안녕하세요 정도. 그런 제가 한글의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사토미가 제 모습을 보더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냥 피곤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그 기사가 남아 있었어요. 차세대 디지털 문자 기준이라는 표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진 가운데 저는 다시 한번 그 잡지를 펼쳐봤어요. 한글 글자 몇 개가 예시로 나와 있었는데 정말 간단해 보였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오. 이런 기호들이 과연 디지털 시대의 혁신적인 문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의문이 앞으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몇 주 후 이 문자들이 정말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경, 퍼스트 클래스 좌석 중 하나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중년의 서양 남성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저는 즉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승객은 깔끔하게 정돈된 회색 머리에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분이었어요. 독일어로 물을 요청하셨고 저는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과 서류들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화면에 띄워진 논문 제목이 보였거든요. 디지털 환경에서의 한글 우수성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방금 전 기내 잡지에서 본 그 한글 이야기와 똑같은 주제였으니까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혹시 한국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물어봤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의 디지털 언어학과 교수 리하르트 노이만이라고 하셨어요. 노이만 박사님은 제가 한글에 관심을 보이자 기꺼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의 구조는 정말 탁월하다고 하시더군요.
자음과 모음이 블록 단위로 결합되는 방식이 컴퓨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한글이 그저 동그라미와 막대기의 조합으로만 보인다고요. 그러자 박사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단순함이야말로 한글의 천재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구현한 문자라고 했어요. 혀의 모양과 입술의 형태를 기호로 만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는 거죠. 저는 언어학을 전공했음에도 이런 관점으로 한글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박사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디지털 처리 속도였습니다. 영어나 독일어는 알파벳 순서대로 처리해야 하지만 한글은 음성학적 규칙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 번역이나 음성 인식에서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대학에서 배운 언어학 지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거든요. 문자는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라고 배웠는데 박사님은 한글을 과학과 기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계셨으니까요. 물을 들이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사님은 최근 3년간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연구해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문자 시스템을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한글이 가장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어학이라는 학문 자체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흔들렸거든요. 문자를 단순히 문화적 산물로만 봐왔는데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도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알게 된 거예요.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인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문자는 이제 예술이 아니라 기계가 읽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볼 때 한글만큼 완벽한 문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승객이 다시 잠드신 후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웃음거리로 여겼던 한글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공항에 도착한 것은 현지 시각 오전 8시였습니다. 승무원으로서의 업무를 마치고 호텔로 향하던 중 놀라운 우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크인 데스크에서 앞서 수속을 밟고 있는 분이 바로 노이만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알아보시고는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같은 호텔에 머물게 된 것도 신기한 일치였죠. 박사님께서 로비 소파에서 차라도 한잔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기내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거든요. 커피를 주문하고 앉은 로비는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어요. 큰 창문으로 베를린의 아침 풍경이 보였습니다. 박사님은 노트북을 꺼내시며 더 자세한 자료를 보여주겠다고 하셨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세계 각국 문자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을 비교한 그래프였습니다. 영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글까지 다양한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글의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박사님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문자 인식률, 처리 속도, 오류 발생률 등 모든 면에서 한글이 다른 문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음성 인식 분야에서는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수한 문자라면 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는 걸까요? 박사님은 이 질문을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았어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문자의 확산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수와 경제력에 달려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효율성과 정확성이 더 중요해졌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 특히 강조하신 부분은 한글의 미래 가능성이었어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 발달할수록 한글의 장점이 더욱 부각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문자는 이제 예술이 아니라 기계가 읽는 도구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문자의 실용성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문자를 문화적, 미적 관점에서만 바라봤는데 기능적이고 과학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박사님은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고려했던 음성학적 원리들이 현대 디지털 기술과 놀랍도록 잘 맞아떨어진다는 거였어요. 500년 전의 과학이 21세기 기술을 예견한 셈이라고 하셨습니다.
로비에 앉아 있는 동안 박사님과 나눈 대화는 단순한 문자론을 넘어섰어요. 디지털 혁명이 인간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문자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정말로 특별한 문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완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였으니까요. 박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편견은 때로 우리가 진실을 보는 것을 방해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호텔 로비를 떠나면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어요. 평생 가져왔던 언어에 대한 생각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를 엿본 것 같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둘째 날, 저는 우연히 국제문자 디지털 포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노이만 박사님께서 초청해 주신 덕분이었어요.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베를린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포럼장에 들어서자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들과 IT 전문가들이 보였어요.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거대한 스크린에는 다양한 문자들이 디스플레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세션은 각국 문자들의 기계 인식률 실험이었어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내용의 텍스트를 서로 다른 문자로 작성한 후 최신 AI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는지 측정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일본어였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혼재된 복잡한 문장이었어요. 결과는 82%였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수치에 일본 대표단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번째는 영어였습니다. 대소문자가 섞인 일반적인 영문 텍스트였어요. 결과는 85%로 일본어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영어권 참석자들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세 번째 테스트 대상은 중국어였습니다. 간체자와 번체자가 포함된 문장이었어요. 한자의 복잡성 때문인지 결과는 78%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독일어 차례가 되었습니다. 움라우트가 포함된 긴 복합어들이 테스트 문장에 들어있었어요. 결과는 83%였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한글로 작성된 문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블록 단위로 결합된 모습이 다른 문자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AI 시스템이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몇 초 후 결과가 나타났어요. 99.7%.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모든 문자들을 압도하는 수치였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동료 사토미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이거 진짜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방금 전까지도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여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노이만 박사님이 무대에 올라 결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글의 음성학적 체계가 디지털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이 컴퓨터가 패턴을 인식하기에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한글의 규칙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예외 없이 일정한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기계학습이 훨씬 쉽다는 설명이었어요. 저는 객석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99.7%라는 수치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MIT에서 온 연구자는 놀라운 결과라며 감탄했고 구글 AI팀 대표는 한글의 잠재력을 재평가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웃음거리로 여겼던 한글이 이렇게 객관적이고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다니요. 제 편견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토미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정말 믿어지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숫자 앞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문자의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전통적인 문화적 관점일까요? 아니면 이제는 디지털 효율성일까요? 베를린에서의 이틀간 체류를 마치고 도쿄로 향하는 귀국 항공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퍼스트 클래스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일정이었어요. 베를린에서 겪었던 일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륙한 지 3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기내 통신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실에서 승무원실로 연락이 와서 상황을 파악해보니 심각한 문제였어요. 위성통신 모듈에 장애가 생겨서 지상과의 연락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영어 통신 시스템이 먼저 다운되었고 이어서 일본어 시스템도 오류를 일으켰어요. 독일어 모듈까지 먹통이 되자 기내는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승객 중 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70대 남성분으로 보였는데 얼굴이 창백해지시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명백히 응급 상황이었어요. 저희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전문적인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지상의 의료진과 연락을 취해야 했는데 통신 시스템이 모두 다운된 상태였습니다. 기장님이 승무원실로 오셔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주요 언어의 통신 모듈이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였어요. 영어, 일본어, 독일어, 심지어 중국어까지도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것이 베를린에서 들었던 이야기였어요. 한글의 디지털 처리 효율성, 그리고 오류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노이만 박사님의 설명 말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한글 모듈은 확인해 보셨냐고요? 기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한글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아무도 사용할 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베를린에서의 마지막 밤이 떠올랐어요. 호기심의 노트북으로 한글 자판을 연습해봤던 기억이었습니다. 노이만 박사님께서 보여주신 한글 타이핑 시스템을 장난삼아 따라해봤었거든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글자 정도는 입력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한글 모듈을 확인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종실로 가서 한글 통신 시스템을 열어봤어요. 다행히 정상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언어 시스템이 다운된 상황에서 한글만이 살아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자판을 눌러봤습니다. 긴급 의료 지원 요청이라는 메시지를 한글로 입력했어요. 물론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의미는 전달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몇 분 후 놀랍게도 응답이 왔어요. 인천국제공항 관제소에서 메시지를 받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의료진과 연결해주겠다고 했어요. 이어서 항공의료진과 연결되었습니다. 한글로 환자의 상태를 설명했어요. 나이, 증상, 응급처치 내용 등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의료진은 추가 응급처치 방법을 안내해 주었고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긴급 착륙할 것을 권했어요. 기장님은 즉시 항로를 변경하여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착륙할 때까지 계속 한글 시스템을 통해 지상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다른 모든 통신 수단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글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모스크바 공항에 착륙한 후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환자분을 응급실로 이송했어요. 다행히 적절한 응급처치 덕분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베를린에서 웃음거리로 여겼던 한글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요. 만약 한글 시스템마저 다운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승무원실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사실이었어요. 한글이 정말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한 거였습니다. 도쿄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일어난 일이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거예요. 모스크바 긴급 착륙 사건이 국제뉴스로 보도되면서 한글로 생명을 구한 일본 승무원이라는 제목으로 각종 매체에 소개되었어요. 아침 일찍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광보부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NHK를 비롯해 주요 방송사들이 모두 저와의 인터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NHK 아침 뉴스였어요. 앵커는 어떻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순간 한글을 사용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베를린에서 만난 노이만 박사님의 설명과 디지털 포럼에서 본 실험 결과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고요. 오후에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는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일본 승무원이 한글로 응급 상황을 해결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것이 일본의 언어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이번 일은 특정 문자의 우수성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다양한 언어와 문자에 대한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베를린 디지털 포럼의 영상까지 함께 방송되었어요. 한글의 99.7% 인식률과 함께 제 인터뷰가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더욱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어요. 한글 학습 문의가 급증했다는 뉴스도 있었고 반대로 과장된 보도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반응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이틀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디지털 언어 세미나에서 저를 일본 대표로 초청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세미나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소통이었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보니 참가자 명단이 화려했어요. MIT 언어학과 교수, 구글 AI 연구팀장, 애플 시리 개발진, 그리고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언어 인공지능 전문가들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단순히 운 좋게 한글을 사용할 기회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전문가들 사이에 끼어들게 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적극 참가를 권했어요. 이번 사건이 일본 항공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다며 회사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행을 결정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저는 베를린에서 쓰다 남은 한글 연습장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서툰 글씨로 적힌 한글 자모들이 보였어요. 기역, 니은, 디귿, 아, 어, 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글자들을 동그라미와 막대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달랐어요. 이 글자들이 실제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저를 국제 세미나에까지 이끌고 온 거였죠. 한글 연습을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에서 발표를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한국어는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글 학습 사이트를 찾아 기초부터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발음도 연습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표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서울 출발 전날 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번 일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하고요. 베를린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짐을 싸면서 한글 연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연습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바꾼 소중한 기록이 되어버린 거였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보이는 한글 간판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며칠간의 연습 덕분에 기본적인 글자들은 읽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세미나가 열리는 장소는 광화문 근처의 국제 컨벤션 센터였습니다. 웅장한 건물 앞에 서니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등록을 마치고 세미나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각국 언어가 한글로 번역되어 표시되고 있었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이 모두 한글로 변환되는 모습을 보니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MIT 언어학과의 사라 톰슨 교수였습니다. 그녀의 발표 주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문자 효율성 비교였어요. 베를린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상세한 데이터가 제시되었습니다. 톰슨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단순히 인식률뿐만 아니라 학습 속도 면에서도 다른 문자들을 압도한다고 했어요.
외국인이 한글을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영어의 3분의 1, 중국어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구글 AI 연구팀의 데이비드 첸 박사였습니다. 그는 구글 번역의 정확도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한글을 기준 언어로 했을 때의 번역 정확도가 영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평균 15% 높다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첸 박사는 한글의 음성학적 정확성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어요. 한글은 소리와 문자가 1:1 대응되기 때문에 기계가 의미를 파악하기 훨씬 쉽다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 발표자는 애플의 시리 개발팀에서 나온 엘레나 로드리게스 박사였어요. 그녀는 음성인식 분야에서의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시리의 음성인식률이 98%로 다른 언어들을 크게 앞선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사는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그 비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기 때문에 음성 패턴 분석이 매우 정확하다는 설명이었어요. 네 번째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요한 밀러 박사였습니다. 그의 발표는 인공지능 학습에서의 한글 활용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글 데이터로 훈련된 AI가 다른 언어 데이터로 훈련된 AI보다 논리적 추론 능력이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밀러 박사는 한글의 체계성이 AI의 논리 구조와 잘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어요. 규칙적이고 예외가 적은 한글의 특성이 기계학습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모든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베를린에서 처음 들었던 한글의 우수성이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 기관들의 연구로 입증된 사실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라섰어요. 준비한 발표문을 보며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글을 단순한 문자로 여겼다고요. 하지만 실제 경험을 통해 그 진가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기내 응급 상황에서 한글만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던 순간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이 제게 준 깨달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저는 담담히 말했어요. 편견이 생명을 막을 수도 있었다고요. 만약 저희가 한글 시스템을 무시했다면, 그리고 제가 베를린에서 한글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박수가 터져나왔고 여러 전문가들이 다가와서 경험담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깊은 감동에 빠졌어요.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모두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류의 소통 역사에서 획기적인 발명품이었던 거죠.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광화문 거리를 걸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네온사인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한글로 쓰인 간판들이 도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해할 수 없었던 글자들이 이제는 제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위대한 임금님의 모습을 올려다보며 경외감이 들었어요. 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가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동상 아래 벤치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문득 특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한글로 일기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서툰 한글 실력으로 제대로 된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작해봤어요. 천천히 하나하나 글자를 조합해가며 문장을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한글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첫 문장을 완성하고 나니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한글로 표현해낸 거였어요. 계속해서 오늘의 감상을 적어나갔습니다. 세계 최고의 연구자들이 모두 인정하는 문자. 그런 한글을 저는 웃음거리로 여겼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 몰랐습니다. 한글로 쓰는 일기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띄어쓰기까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만난 노이만 박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한글을 무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기내 응급 상황에서도 한글 시스템을 사용할 생각조차 못했을 거고요. MIT의 톰슨 교수님, 구글의 첸 박사님, 애플의 로드리게스 박사님, 막스 플랑크의 밀러 박사님. 모든 분들의 연구가 한글의 우수성을 증명해 주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한글로 일기를 쓰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언어와 문자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것은 사고의 틀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생각할 때와 한글로 생각할 때가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글은 더 직관적이고 논리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체계적인 구조 때문일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한글 자판을 연습해 봤어요. 천지인 자판이라고 하는 건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몇 개의 기본 획만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요. 효율성 면에서 정말 뛰어난 시스템이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한밤중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한글 간판들을 보며 이곳의 문화를 느껴봤습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지만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저 자신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베를린에서 시작된 작은 의문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언어에 대한 관점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편견 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한글을 무시하고 넘어갔다면 이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한글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언어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이해와 연결의 길입니다. 노트북을 덮고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봤어요. 한글로 가득한 서울의 야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글과 한국어를 계속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편견 없이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의 소중함을 전하고 싶었어요. 세종대왕 동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올려다봤습니다. 위대한 창제 정신에 고개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호텔로 향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한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로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